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내용은 부경마해서 부동산 경매하고 MPL에 대한 내용을 또 간단하게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그냥 쉽게 아니면 가볍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거고요. 기회가 되면 물건 얘기도 조금 할까 해요. 시장을 좀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은 앞으로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경매하고 MPL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경매 MPL 얘기를 할게요. 그냥 타이틀은 경매 NPL 오늘부터 1일 이런 의미로 제가 담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릴게요. 경매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경매를 낙찰받게 되면 배당하는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 경매 같은 경우는 뭐부터 받느냐라고 보면 처음에는 제가 이제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건데 1순위는 경매 집행 비용이 먼저 들어가는구나. 2순위로 배당을 받는 건 필요비 유익비라는 게 있어요. 3순위로는 최우선 변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소액 보증금, 4순위는 방해세, 해당 부동산에 관한 세금이죠. 5순위는 우선 변제권, 특히 이제 근저당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집 살 때 대출 은행으로 받는 거 있죠. 그런 근저당이라든가 가등기, 전세권, 임차권 뭐 이런 것들이 5순위로 받게 돼요. 임차권은 여러분들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하나의 뭐 물건과 비슷한 그런 권리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5순위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금 채권이라고 해서 최우선 변제에서 됐던 그러니까 3개월이라든가 월급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 3개월 그다음에 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 먼저 이분들을 주고 나서 그다음에 그때 부족했던 부분을 6순위 때 받아요. 그리고 7순위는 우선 변제보다 후순위에 있는 세금, 조세 채권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이런 것들도 그 다음 순위로 받고요. 그다음에 일반 채권 그런 것들을 받게 돼요. 여기서 NPL 얘기를 잠깐 하면 NPL은 Non-Performing Loan이라고 해가지고 부실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돈 못 갚는 채권이다. 이자 못 내는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NPL이 있고 그 다음에 경매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 매매가 있다고 치자고요. 부동산을 살 때. 그러면 이 NPL은 옛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이 금강제화라든가 에스콰이어라고 그런 구두 뭐 이렇게 파는 이런 데들은 그 구두 수선해 주거나 구두 닦아 주시는 그런 곳들에서 상품권을 팔았어요. 상품권. 할인해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얘를 한 8만 원 정도의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이렇게 세일해서 팔았단 말이죠. 즉 NPL은 채권이 근저당이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은행에서 빌려준 채권. 이런 10만 원짜리 근저당 채권을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자를 안 내면 지금은 이제 대부업에서만 매입이 가능한데 어쨌든 뭐 개인도 상황에 따라서 일반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입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할인해서 팔아요. 이렇게 근저당권을 10만 원짜리를 8만 원에 왜 파냐 이런 거는 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외하고 어쨌든 이 NPL은 채권을 좀 할인해서 산다. 근저당 채권을. 그럼 이게 왜 뭐가 연관이 있냐? 이건 부동산에 담보를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보통의 1금융권은 120%를, 뭐 2금융권 뭐 이런 데들은 130%, 많게는 150%까지도 잡아요. 내가 1억을 빌리면 1억 2천만 원을 은행에서는 근저당권을 잡죠. 왜? 나중에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이자만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안 내면 한 1억 2천만큼은 이제 받아내려고. 그러면 NPL은 이런 건데 경매는 일반 매매는 우리가 알 거예요. 그럼 왜 얘를 NPL을 제가 얘기를 하냐? 저도 지금 NPL에 대해서 관심을 최근에 또 갖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좀 하다가 이게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올 연말에는 그러면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할게요. 우리가 백화점에서 구두를 10만 원에 판다고 하자고요. 10만 원짜리 그냥 정상적인 상황에서. 근데 백화점에서도 세일을 하죠. 세일을 해서 한 20%를 세일을 해서 8만 원에 똑같은 구두를 살 수 있다면. 그런데 정상적인 요거를 이렇게 NPL 여기 바꿔야 되겠다. 일반 정상적일 때는 10만 원. 그런데 세일을 하면 8만 원. 그리고 세일 기간에 상품권으로 이렇게 10만 원짜리를 10만 원짜리를 8만 원에 산 이 상품권으로 만약에 세일 기간에 산다면 단순하게 그냥 한 2만 원,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8만 원에 샀다면 세일 기간에 사면 이 10만 원짜리로 8만 원에 샀는데 2만 원 정도는 남네요. 근데 세일 기간에 상품권으로 샀을 때는 약 한 6만 원 정도에 단순하게 그냥 2만 원 정도 할인 받는다고 생각하고
6만 원의 상품을 사는 거예요. NPL은 유입이라고 그래가지고 채권을 매입을 해서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되게 유리한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NPL 채권을 활용해서 테크닉적으로 무언가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경매에 들어가면 유리한 상황들이 생겨요. NPL로 무언가 경매를 사게 되면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좀 유리하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은 아시면 돼요. 이랬을 때 NPL 채권 매수자는 통상 경매 집행 비용, 이 경매 집행 비용, 배당 요구된 해당 부동산의 필요비 유익비, 여기 필요비 유익비 제가 해놨죠. 일정 조건의 임금 채권법, 3개월분 임금이라든가 3년분 퇴직금, 그다음 소액 임차 보증금, 이렇게 이거는 이제 조건이 있죠. 연도에 따라서 소액 임차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요런 것들과 당해세, 요만큼을 뺀 나머지 근저당, 아까 제가 NPL은 근저당권을 매입한다 그랬잖아요. 은행으로부터. 그래서 얘네를 뺀 나머지는 근저당권이 좀 우선하기 때문에 얘네들 제외한 이 근저당권이 상당히 매입을 해서 채권자, NPL 채권자 매수자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서 경매를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NPL 채권도 뭐 유입하는 게 있고 배당으로 NPL 채권으로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고 유입으로 수익 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제 경매에 대한 얘기만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뭐 그냥 대충 설명을 했는데 한번 우리가 쉽게 한번 보자고요. 배당 순서에서 경매 비용이 1등이라고 그랬는데 1순위로 가져간다는데 뭐냐?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돈이 있죠. 그래서 집을 팔기 위해서 준비하는 실행 과정에 실행에서 있어서 사용되는 돈이에요. 그럼 이 경매 비용은 어디다 쓰냐? 경매를 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감정평가사가. 그래서 이 집이 얼마짜리인지 전문가가 가격을 매기게 되죠. 조사를 하러 가요. 감정평가사가. 그럴 때 일단 비용이 들어가요. 경매를 하게 되면. 또 비용이 신문이라든가 뭐 인터넷에 이제 게시를 하죠. 이 집 경매 나왔어요라고 알리는 때 비용이 또 들어요. 그리고 집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또 조사를 해야겠죠. 누가 살고 있는지, 경매를 갈 건데 그 집에 집주인이 살고 있는지, 세입자가 살고 있는지, 비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데도 비용이 들겠죠. 그 다음에 법원이 서류를 이제 경매한다고 만들어야 돼요. 이럴 때 절차상 필요한 서류도 꾸며야 되고 그 다음에 수수료도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때도 또 돈이 들어가요. 집을 비우는데 이제 집행 비용이라는 게 또 들어가고요. 낙찰자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사람이 있으면 이제 법적으로 비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또 해결이 안 되면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일단은 먼저 경매를 하게 돼서 땅땅땅 낙찰이 딱 떨어졌어요. 뭐 10억짜리가 뭐 예를 들어서 8억에 누군가가 산다고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다면 먼저 떼는 게 돈 받을 사람들이 있는데 야 니네들보다는 경매 비용에서 먼저 떼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필요비 유익비는 뭐냐면 부동산은 이제 살고 있는 사람이 세입자든 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가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꼭 필수적으로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붕이 샌다든가 아니면 뭐 보일러가 고장났다든가 하수구가 막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죠. 특히나 이제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조금 영세하게 지었기 때문에 하수구가 막히는 경우들이 또 생겨요. 그래서 용산 같은 경우는 지하 2층까지도 막 팠던 곳들이 있거든요. 지하 2층까지 집이 있어요. 빌라가. 그런 데들은 뭐 비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엄청나게 그냥 뭐 장난이 아니죠. 낙엽에 막혔다가 이게 뚫리면서 물이 내려가가지고 역류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여튼 이렇게 하수구가 막히든 어떤 꼭 필요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데 필요에 의해서 너무 불편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비용을 지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쓴 돈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비라고 해요. 이런 것들도 법원에 필요비 유익비를 배당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비용을 먼저 산정을 해서 까게 되고요. 그럼 유익비라는 건 뭐예요? 그 집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낡은 창문을 새 창으로 교체하는 샤시 교체하는 거, 벽지를 또 예쁜 걸로 한다라든가, 그럼 뭐 주인하고 이제 협의가 되면 마당에 이제 데크 설치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집값을 올리는데 꼭 필요한 거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도 협의가 되면 일부는 인정이 좀 돼요. 따라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집을 유지 보수하는 데 쓴 돈은 필요비, 그래서 지붕 수리라든가 배관 교체 이런 것들은 전액 인정이 돼요. 그런데 유익비라고 해서 집을 유지 보수가 아니라 개선하는 거는 리모델링, 창호 교체 이런 것들은 일부만 인정된다는 것, 일부만 배당을 받을 때 2순위로 배당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최우선 변제
변제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경매 같은 경우. NPL 채권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제 또 천천히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최우선 변제는 일단은 경매 비용하고 필요비 이익비 다음에는 최우선 변제가 그 다음에 받아간다고요. 그래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을 때 생겼을 때 세입자가 이제 보통 경매로 넘어가면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서민이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면 이 사람부터 일단은 주택임대보호법상,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으로 이 사람은 일정 금액은 주자. 라는 게 이제 최우선 변제권인데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는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는 이제 상가겠죠. 보증금의 한도가 있어요. 뭐 서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광역시라든가 지방에 따라서 그 지역별 기준 이하의 보증금이 될 때만이에요. 그 이상이 돼버리면 최우선 변제가 안 돼요. 최우선 변제 금액은 보증금의 일정액을 보통의 이제 2분의 1 정도 한도에서 근데 조건이 있죠. 대항력이 있어야 돼요. 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쓰고 나서 막바로 제가 이제 저희 고객분들한테는 아직 입주는 안 했지만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사이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근저당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문제가 될까봐 소액 임차 보증금 요건이 있어야 된다. 일정한 기준 이하. 상가도 역시 지역별 기준 이하의 보증금이어야 되는데 이것도 보증금의 일정에 다는 받지는 않고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 얘는 이제 전입신고고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자 등록이죠. 소액 임차인의 요건이 충족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은행이 먼저 선순위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은 임차인에게 먼저 배당을 해주는 게 최우선 변제예요. 그래서 25년도 뭐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주택은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일 때 근데 되게 좀 미미해요. 그죠? 보증금이 1억 6,500짜리는 많지는 않으니까 월세 보증금이면 모를까 어쨌든 전세면 이게 또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최우선 변제 금액은 5,500까지는 먼저 보상을 해준다. 상가는 보증금 한도가 1억 1,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3,700만 원을 먼저 일단 임차인이 받고 나서 은행이 그 다음에 받는 그런 것들이 이제 최우선 변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사례를 들어보면 세입자가 보증을 못 받게 생겼을 때 이게 이제 받게 되는 건데 주택 임차인이 A씨가 있어요. 근데 보증금이 1억 원이래요. 이 사람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했어요. 이거를 바로 대항력이라고 해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상태예요.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이 A씨는 소액 임차인의 요건을 충족했어요. 그러면 경매 낙찰 아까 1억 6,500 서울 같은 경우니까 그 충족하죠. 뭐 5,500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되니까 이 사람 일단 안심인 거예요. 1순위로 근저당이 먼저 있다 하더라도 남는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억이니까 4,500만 원 남네요. 이거는 앞에 근저당이 있으면 이 사람 가져가고 나서 가져가니까 이 돈은 못 받을 수도 받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이 정도의 금액은 근저당 은행보다는 먼저 받아가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상가 한번 봅시다. 상가 임차인 B씨가 있어요. 보증금이 9천만 원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했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당연히 대항력이 생기는 거고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근데 이게 경매가 됐어요. 상가가. B씨는 소액 임차인의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경매 대금에서 3,700만 원은 일단 먼저 받고 만약에 은행이 있다면 은행이 받고 나서 나머지 5,300만 원은 후순위에 따라 돈이 남으면 받고 돈이 부족하면 남는 금액만큼만 차감해서 받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알고 여러분들이 임대를 얻거나 또 경매를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배당 순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참고 포인트. 소액 임차인이 아니면 최우선 변제 금액은 적용이 안 된다는 것. 일반 보증금 반환 순서대로 배당이 된다는 거죠. 소액 임차인이 아니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후순위 배당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돈이 별로 없으면 낙찰했는데 앞에 있는 선순위가 받아버리면 후순위는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네, 그래서 우리 주택 그렇잖아요. 주택의 시세의 뭐 한 70%나 앞에 이제 선순위가 대출이 있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고 없다 하더라도 주택 시세의 막 70%나 60%의 뭐 집을 얻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경매를 한번 유찰되면은 임차인이 낙찰을 받기 위해서라도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보증금 플러스 전입정일자 지역 기준으로 반드시 충족해야 된다. 지역마다 다르다. 서울과 지방하고는 다 다르죠. 그래서 이게 최우선 변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 그다음에 당해세라고 있어요. 이거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당해세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에요. 사람한테 부과한 건 아니에요. 사람 예를 들어 상속세라든가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은 이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직접
직접적으로 부과된 사람이 아니라 부동산에 부과돼서 당해세는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같은 경우가 해당이 돼요. 상속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람한테 부과된 것들은 당해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매가 되면 당해세는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거다. 그래서 참고로 당해세는 원래 낙찰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보통 경매 낙찰대금에서 당해세가 먼저 배당이 되고 끝난다. 하지만 배당금으로 당해세가 충족되지 못하면 낙찰자가 실제로 당해세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그럼 어떻게 낙찰 전에 꼭 체크해야 되냐? 위택스라고 있어요. 해당 부동산 주소로 재산세 종부세를 확인하거나 구청 세무과 배당표라는 게 경매에 있는데 배당표 열람을 해서 낙찰 전에 법원에 비치된 배당표의 세금 배당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경매에 들어가는 분들은 꼭 체크하셔라.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우선 변제권에는 이제 최우선 변제까지 만약에 포함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 말 그대로 여기 잘 써놨죠. 먼저 줄 세우고 돈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줄을 세웁니다. 돈 받을 사람 나와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주택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전세라든가 월세 세입자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주택 경매 시 일정 조건을 갖춘 임차인이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는 권리. 그래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제로 거주를 해야 최우선 변제를 하게 되고요. 우선 변제. 상가의 임차인의 우선 변제는 상가 세입자, 상가 건물 경매 시 조건을 갖춘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는다. 이런 변제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충족들이 확정일자 받았냐, 전입신고했냐, 실제 거주했냐 이런 것들도 좀 충족을 해야 우선 변제권에 해당돼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비나 유익비, 최우선 변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순서를 좀 적어놨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찍어서 내가 경매를 조금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한번 천천히 사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경매 한 번씩 해서 채택하려면 또 괜찮죠. 예전에는 제가 경매를 안 하고 이제 직원들을 시켜서 했는데 시장이 조금 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경매라든가 MPL 공부를 다시 이제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경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고 추후에 이제 얘기를 드릴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도 드리도록 할게요.